네, 경제와 투자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 딥사이트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4월부터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이제 또 감세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데요. 이 주식시장은 언제나 조용할는가? 조용할 날 없는 게 주식시장이고 자산시장입니다. 원래 이런 그 변동성과 이야기들을 머금고 섞어서 가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 이 핵심 이슈들 진단하면서 깊이 있는 투자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합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오셨고요.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허재환 상무님은 시장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다소 좀 보수적인 의견으로 중심을 잡아주고 계시고, 네. 우리 문남중 수석은 미국 증시 중심으로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계속 얘기를 하셨고,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4월에 급락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셔서 두 분의 시각이 각각 우리에게 중심을 잘 잡아주고 계신데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하향 얘기인데 이건 사실 뭐 주가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력은 이미 뭐 상황 종료, 그죠? 했다고 보이고, 어쨌든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미국에 대해서 최고 등급을 박탈했다고 하는 게 이게 어떤 그 우리 시대에 의미하는 건지 이런 게 이제 좀 궁금하고 시장의 이제 중기적인 흐름이 궁금한데요. 우리 허재환 상무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미국의 어떤 재정의 문제, 네. 정부 부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었는데, 예. 저는 뭐 그냥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확인 사살의 의미다라고 네.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미국 자산에 대한 어떤 신뢰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국이 예전만큼 재정이 건전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안전자산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분명히 좀 있긴 하지만 이 대안이 사실은 지금 마땅치 않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 달러, 미국 중심의 어떤 뭐 약간 원탑에서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원탑이 다른 어떤 대안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약간 다각화되는 그런 전 세계 힘의 균형들이, 그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중장기 전망 몇 년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올해 이제 연간으로 보면 연간 전망은 어떠신 거예요? 예. 미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네. 오히려 저는 이제 여름 정도 이후에는 다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4월 8일, 4월 9일 요때가 이제 저점인 건 확인을 한 것 같고, 네. 근데 빠르게 회복을 했다가, 근데 오히려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2월 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모멘텀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박스권에 있다가 오히려 이제 여름 정도 이후에 관세에 대한 영향이 조금 더 확인된 이후 미국 시장은 또 다시 좀 완만하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남중 수석께서는 뭐 어려운 상황에도 올해 미국이냐 비미국이냐 이런 얘기할 때도 미국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질 거로 보셨는데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정황상 미국의 그 체력이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은 꽤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나 전체적인 강세 기조를 유지하시는 건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무디스가 이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지만 과거 S&P나 피치 사례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채 10년물, 그러니까 전 세계 채권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그 달러화 이상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여러 시각을 가지고 미국의 이상을 좀 낮게 보는 의견들이 일부는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편에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올해도 미국 중심의 글로벌 증시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동인들은 제가 크게 4가지 정도를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미국을 경우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분기 이후 그리고 현재까지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실질 성장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올해 1분기 실적 어닝 시즌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지만 3월 말 추정치가 전년 동기 대비 7.1이었는데 지금 13.8%까지 상당히 빠르게 실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인들이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굴곡은 있겠지만 항상
그 추세에 수렴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가 역시 디스인플레이션 기조 하에서 잘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또 계절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2021년에서 2024년 S&P 500의 월간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5월, 6월, 7월은 상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기준으로 7월 초 이전까지는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동인들은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7월 초는 그렇고 그러면 하반기로 가면 또 좀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에 그 시기를 좀 단서를 다신 것들이. 계절성을 놓고 네. 본다고 하면 5월, 6월, 7월 증시는 올라가지만 네. 8월, 9월 달은 좀 증시가 쉬어갈 공산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러다가 미국 연말 쇼핑 시즌 전인 10월과 11월 연간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 연간 경로는 이런 수순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주제 키워드를 관세가 가고 감세가 왔다. 우리 PD님과 작가님이 아주 멋있게 정말 의미 있게 뽑아주셨는데 감세안 그럼 얘기하겠습니다.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이 남아 있긴 하지만 뭐 이전처럼 뭐 상원에서 브레이크가 확실하게 걸릴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문제는 국채금리가 일시적으로 오르고 채권 시장에 이제 변동성이 있는 겁니다. 이전에도 사실은 이 관세 유예를 하게 만든 동인 가운데 하나가 채권 시장의 급변동성이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의 이후의 기조들 그리고 채권 시장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재환 상무님? 예. 물론 이제 미국 재정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네. 하시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그 트럼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감세를 유지를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커질 수 있다라는 데 대해서 뭐 금리에 대한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이 좀 커지고는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감세를 하게 되면 경기 자체에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약간 좀 미묘한 거는 관세에 따른 어떤 물가 상승의 영향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세까지 나오니까 사실 이제 채권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감세라는 걸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경기에 좋고 경기에 좋다라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에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가는 금리 때문에 약간 흔들릴 수는 있어도 이게 주식시장을 크게 붕괴시키거나 아주 큰 폭의 어떤 조정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국제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걸로 보지 않으셨고 안정될 걸로 예상하셨는데 문담용 의원도 이 부분에서 금리에 대해서는 우리 두 분 의견이 좀 같으신데요. 장기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을 걸로 문 의원님도 보시는군요. 네. 네. 트럼프의 관세부가 분명히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긴 하는데 네. 공급층 요인과 수요측 요인으로 구분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수입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 이게 이제 공급층 요인인데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가계의 그 특징을 놓고 본다고 하면 가격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오르면 소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층 요인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런 요인들 때문에 올해 미국의 월간 물가 지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시장이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전월 대비 오름폭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결과치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물가 상승 자극 요인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당장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의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흐름들이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네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이제 통화 정책, 향후 미국의 정책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중요한데요. 올해 연준은 최소 2번 정도 인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방향, 사실 장기 금리를 하락하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관세의 인플레 영향이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기업들의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는 그런 비중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정 적자와 부채 증가 문제이긴 하는데 사실 미국은 1980년도 이후로 재정 적자, 부채가 항상 많이 커졌던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간 프리미엄 관련해서 얘기해드리면 과거에는 연준, 해외 국가들이 국채 물량을 대부분 소화를 해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격 민감도가 큰 민감 부분에서 지금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연결고리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지금의 장기금리의 높은 수준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이미 다이먼은 뭐 그 전에 7% 간다 그러고 장기금리 그렇죠? 최근에도 우려하고 있는데 두 분 다 장기금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국면으로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네. 문남중 의원님, 허재환 상무님 의견 여러분 비교하면서 좀 들으십시오. 같은 쪽도 있지만 다른 의견도 있고 그래서 시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분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신 거 아니겠어요? 의견 좀 들어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통화 얘기인데요. 달러화는 약세로 가는 것인가? 약세로 기조적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원화는 강세로 가야 되는데 그죠? 강세로 가려다가 말려다가 가려는 듯 말려는 듯 그렇죠? 환율이 뭐 급락했다가 또 뭐 급등했다가 우리 환율의 변동성이 되게 크게 나타납니다. 네, 허상무님, 우리 환율을 볼 때 뭐 어떤 요인들을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이제 저도 요즘 세미나 다니면 네. 다들 좀 의구심을 가지시는 게 예. 달러가 약해지는 걸 알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원화가 강해져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반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정말 환율이 펀더멘탈을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뭐 미국 대비 저희가 원화가 엄청 강해져야 되는 이유는 사실 되게 찾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거는 이제 환율의 어떤 가치, 이제 밸류에이션인데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달러는 연초 이후에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조금 비싼 면이 네. 좀 있는 것 같고 저희 원화는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달러가 약해지면 저희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아마도 달러가 좀 변곡점은 좀 지났다. 그리고 달러의 어떤 강세 흐름이 좀 주춤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희 원화가 엄청 강해지는 흐름으로 가기는 사실 펀더멘탈상 분명히 좀 한계 요인은 좀 클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달러원 환율로만 보면 말씀하신 걸 보면 적어도 1,400원 위보다는 1,400원 밑에서 방향성을 좀 잡아갈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적정 환율이라는 거를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다르죠. 좀 있긴 한데 저희 계산으로는 1,300원 중후반대 정도가 네. 저희 좀 한국 경제 체력에서 그나마 좀 적정할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여기서 만약에 환율이 더 떨어지는 것도 오히려 이제 수출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거고 부담스러울 거다라고 저희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 의원님은 환율을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또 원화가 강세로 가는 것들은 또 뭐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사실 기업체들에게는 또 이제 원화 강세가 부담스러운 요인이기도 하고요. 우리 경제 상황이나 그에 비한 우리 환율 레벨 어떻게 보세요? 네. 그 CT가 이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라는 거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 지수는 국가별로 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본격화했던 시점은 올해 2월을 기점으로 이제 미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상대 국가인 유로존과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에 계속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아왔던 상황인데 최근 이 지표를 보면 저점을 형성하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과도하게 치우쳤던 미국의 경기도나 우려가 이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걸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0 중심의 흐름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단행되기 이전까지는 계속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일부 구간에서는 소폭 강세 압력을 좀 받을 여지는 있고요. 이를 원달러 환율로 반영해서 생각을 해보면 1,380원에서 1,400원 초반 정도까지 연준의 금리 인하 단행 전까지는 움직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연준이 2번 이상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올해 연말쯤 된다고 하면 달러 인덱스는 95 정도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4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지난해 2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고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월 달을 고점으로 피크아웃하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정치적인 이벤트를 전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조기 대선 결과 확인한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좋지 못한 경제 체력을 반영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사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단행되기 이전까지는 지금의 환율 수준 1,380원 그리고 1,400원 초반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흐름은 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달러 얘기를 하면서 상대적이니까요, 환율이. 달러를 보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나라의 경제 체제를 반영하는 게 통화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성장률 전망이 사실 뭐 우리 기관들에서 하는 게 다르고 외부에서 하는 게 다르지만 뭐 대체적으로 뭐 한 1% 정도 본다고 하면 대선 이후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이것보단 좋아질 것이라는 시각. 그러나 그것도 또 한계가 있을 거라는 시각도 있어요. 우리 올해 이제 경기의 전망들, 성장률 전망은 문 의원님은 어떠세요? 네. 사실 추경 같은 정부 지원은 네. 경기의 하방 압력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해주는 역할 정도로 의미를 두실 필요가 있고요. 예. 보통 한 국가의 경제 현황을 보시려고 하면 잠재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 잠재 성장률이 추정하는 기간마다 차이는 있지만 1.6에서 1.8 정도 보시면 돼요. 이제 2%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근데 이제 예. 올해 실질 성장률을 지금 IMF가 1%, 그리고 최근에 한국의 KDI가 0.8%까지 또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실질 성장률이 유지되는 한 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저는 항상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막연하게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사실 우리가 뭐 꽤 혼란한 기간들이 있었잖아요.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기대감의 수위가 어느 것인지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허재환 상무님께 환율 얘기하면서 외국인들 얘기할게요. 어쨌든 외국인들도 환율과 관련해서 이전에 보면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팔고 그런 플레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보면 뭐 지난 가을부터 엄청나게 팔았고요. 5월은 어제까지 데이터 보니까 1조 2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들은 환율 영향, 최근 환율 영향을 덜 받습니까? 그것보다는 결국 펀더멘탈을 보는 건가요? 그 예전에는 네. 달러가 약할 때 외국인들이 거의 한국 주식을 열심히 샀었거든요. 네. 요즘은 왜 안 살까요? 예, 근데 이제 요즘은 잘 안 사고 네.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네. 역시 수출이나 기업들 실적에 대한 어떤 반전에 대한 기대가 약하다. 그리고 아직은 이게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에 좀 거기서 이제 이유를 좀 찾고 있고, 네. 오히려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한 8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제 5월 들어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순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지난달까지 외국인들이 한 40조 가까이 지난 8개월 동안 주식을 팔았었거든요. 근데 그 파는 동안에 오히려 채권은 엄청 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최근 들어서 원화가 좀 강해지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여전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남아있다. 그리고 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기나 실적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출이 정말 바닥을 지나는 시점, 그리고 이제 한국 그 실적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상향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시점, 그때부터 외국인 투자가들이 저희 한국 시장을 좀 열심히 좀 더 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허재환 상무님, 문남중 수석과 함께 시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환율 얘기는 일단 요 정도 일단락하고, 네, 이후의 흐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우리의 더 많은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에 따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관세가 가고 감세안이 왔고 그 얘기를 해석하는 중이고, 이후에는 그럼 무엇을 봐야 되는가? 기업 실적도 사실 좀 지난 것 같고, 뭐 물가, 경기, 뭐 우리는 대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체크해야 될 건 앞으로 이제 6월을 우리가 보면서 심도 있게 좀 염두에 두어야 될 변수는 무엇인지 문남중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특히 금리 인하를 어느 시점에 해줄지에 대한 부분들이 네.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증시가 올라갔는데 큰 역할을 해줄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장에서는 지금 CME 패드워치2를 통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올해 첫 금리 인하 시점을 9월, 그리고 그 다음번이 12월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 되도록 좀 빨리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6월 FMC 때는 이제 수정 경제 전망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을 보면 올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 정책 금리의 중위값이 발표가 되는데요. 3월 평균값은 3.9였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의 변동이 올해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숫자가 기존보다 낮아진다라고 하면 올해 연준은 2번이 아니라 1번 정도. 하지만 저는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그래도 연준이
2번 정도는 여전히 할 여지는 있다라고 남겨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6월 FMC 때 발표되는 수정경제 전망 테이블을 상당히 주목하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수많은 변수가 있죠. 그 가운데서 문남중 의원님은 딱 꼽아서 연준의 통화 정책의 요인들을 제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허재환 상무님은 이제 이후에 우리가 또 봐야 될, 또 다가올 수 있는 퍼펙트 스톰은 뭡니까? 어떤 걸 좀 주로 봐야 될까요? 가장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네. 다음 달에 발표되는 물가를 조금 더 열심히 봐야 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관세에 따른 어떤 물가 영향이 크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고 통화 정책도 이제 아직까지는 그냥 wait and see, 그러니까 기다리는 그런 국면인데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부담이 크다라고 시장에서 인식이 되면은 시장은 또 한 번 조금 출렁일 가능성이 좀 높고, 근데 만약에 오히려 역으로 이게 생각보다 물가가 잘 안 오르고 있어,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생각보다 시장은 또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빨리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음 달에 발표되는, 즉 관세에 따른 물가 영향이 본격화되는 다음 달부터의 물가 지표들이 네.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 또는 이게 또 좀 잘못 나오게 되면 시장에 충격이 되는 포인트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일본에 또 물가도 오른다고 또 엔캐리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일본 상황은 괜찮습니까? 네. 일본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 물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고, 특히 그동안의 어떤 엔저에 따른 어떤 부담들을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네. 최근 들어서는 또 이 국채 금리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 이 자금들이 또 이 채권에서 좀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걱정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일본을 실제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일본 기업들의 상황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런 물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경제가 활기를 좀 띠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분기 일본의 GDP도 사실은 이렇게 역성장하면서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실 민간의 단칸 서베이라든지 이런 민간의 실물 지표들은 그렇게까지는 많이 나빠지지 네. 않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일본에 대한 걱정들은 금융 측면에서의 또 불확실성은 좀 있긴 하지만 실물 경제 측면에서의 우려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자산 배분 전략 섹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남중 의원님은 안전자산이나 위험자산이냐, 미국이냐, 비미국이냐 이렇게 분류한다면 미국 중심, 위험자산 중심입니까? 네, 저는 네. 위험자산, 미국 주도의 주식 투자를 여전히 해야 된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좀 특징이 앞으로 좀 도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의 상하 관세율 유예가 끝나는 7월 초 이전까지는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과 유럽 증시 중심의 선진 증시는 계속 오르는 모습을 나타나겠지만, 미국 상대로 무역 흑자를 많이 봐왔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속한 국가들, 대표적으로 중국, 대만, 한국, 인도, 베트남 이런 국가 댓글로 좀 보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들은 상승이 좀 제한될 여지는 있다라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도 얘기해드렸지만 지금은 S&P 500 지수의 월간 계절성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5월, 6월, 7월은 S&P 500 지수가 연속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흐름, 그리고 8, 9월에는 좀 쉬어갈 수 있는 흐름. 다만 올해 4분기 때 올해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한번 경신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S&P 500 지수 기준으로 올해 상단을 6,400 정도 보고 있는데 예. 한 6,300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허재환 상무님은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미국보다는 비미국의 비중을 늘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얘기와 함께 허 상무님은 또 우리 섹터 전략까지 함께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저는 주식 채권 할 것 없이 미국 달러 건너편에 있는 자산은 예. 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한국의 채권, 유럽의 채권, 그다음에 이머징 시장의 채권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주가도 오히려 좀 이머징 시장 같은 경우에 물론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독일이나 이런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이 아닌 다른 시장들은 의외로 또 좀 계속해서 좀 기회가 있을 거라 네. 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역시 이제 달러 자산에 대한 어떤 매력이 약간 흔들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자산들이 대체로 보면은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6월달 그리고 앞으로 5월달, 6월달 남은 기간 동안 그리고 6월달에 포트폴리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그 미국에서의 어떤 돈이 이제 빠져나가서 이제 다른 이머징 국가들 또는 미국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각 시장의 유동성이 좀 풍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보면은 물론 6월 대선도 있습니다만은 내수 관련한 업종들, 네. 뭐 유통이라든지 뭐 이런 업종들도 좋고 증권주들도 좋고 그래서 각국의 어떤 내수 업종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네.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허상무님 섹터까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문남중 의원님은 그럼 뭐 미국이든 우리든 좀 주목해야 될, 집중해야 될 섹터나 업종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지금 시즌이 실적에 주목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미국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IT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 역시 이에 연동되는 뭐 섹터들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는 미국은 해당되는 섹터 내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은 있지만 한국 증시는 제가 그동안 계속 관찰을 해본 결과 낙폭이 컸을 때 접근했다가 일정 수준 올라오면 다시 파는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차이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헬스케어, IT,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M7 기업들 중심으로 여전히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감세, 물가, 경기, 금리 뭐 체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오늘 딥사이트 시간을 통해서 정리가 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